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마음책방에서 펴낸 쉬하오의 지음 채인에 온 김에 지금 나를 위로하는 중입니다. 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다. 내 감정과의 대화. 추운 겨울 고슴도치 2마리가 온기를 얻으려고 서로에게 다가간다.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기다란 가시에 찔려 너무 아팠다. 어쩔 수 없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떨어져야 했다.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아픈 우리. 적당한 거리를 찾을 때까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해야 했다. 온기를 얻으면서 상처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리를 찾기 위해 고슴도치가 말한다. 사랑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은 결국 너와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찾기 위함 아닐까? 고슴도치 효과. 사랑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른 아침 사람이 가득한 지하철 안. 교복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 몇 명이 출입문 가까이에 몰려서서 키득대고 있다.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오갔는지 갑자기 다들 박장대소하는 와중에 한 학생이 그만 균형을 잃고 뒤로 기우뚱했다. 마침 바로 뒤에 서 있던 양복 차림 직장인은 학생이 자신에게 부딪힐 듯 가까워지자 미간을 가볍게 찌푸리며 좀 더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등학생 무리 중 눈썰미가 좋은 하나가 상황을 눈치채고는 놀리듯 친구에게 말했다. 야, 왜 사람을 밀고 그래? 내가 언제? 균형을 잃었던 학생이 재빨리 몸을 고쳐 세우며 억울하다는 듯 반박했다. 난 다치도 않았어. 바로 곁에서 모든 것을 본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건대 그 학생과 직장인은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닿지 않았다. 그렇다면 직장인은 왜 자리를 옮겼을까? 사람은 누구나 남이 허락 없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타인의 뜨뜻한 기운이 불편할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면, 다시 말해 자신의 경계가 누군가에게 침범당했다고 판단되면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한다. 물론 경계를 침범당했다는 느낌은 매우 주관적이며 적절하다고 느끼는 거리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 몸이 그렇듯 마음에도 적절한 거리와 경계가 있다. 그런데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일은 몸의 경계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민감하다.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나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는 쉽지만 가족이 내 마음의 경계를 넘나들 때에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때로는 나 역시 알게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적 영역에 허락 없이 발을 들이밀기도 한다. 힘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다. 가족 중에서도 나의 사적 영역에 가장 쉽게 발을 들이미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성적인 나는 엄마라고 하겠지만 감성적인 나는 아버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아버지는 나의 감정적 지뢰를 제일 쉽게 가장 많이 건드리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형제 자매가 많다. 이 일을 돕기 위해 부언하자면 우리 할머니 혼자 낳은 자식만으로 축구팀 하나를 꾸릴 수 있을 정도다. 무남 동녀인 나로서는 수많은 형제 자매와 부대끼는 생활이 어떤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고만고만한 아이 10여 명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집안을 뛰어다니는 장면을 떠올리기만 해도 멀미가 날 지경이다. 아버지는 그 혼란한 틈바구니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식구가 많은 만큼 결코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자랐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외 두 형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중학교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연합고사를 망치는 바람에 제1지망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때부터 자신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길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가 잘리고 없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손가락을 잃은 사정을 엄마에게 분명히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 두 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수업료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다 그만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잘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때 나쁜 길에 빠져 조직폭력배 세계에 발을 들였는데 나중에 빠져나오려고 스스로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는 것이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느 면에서 보아도 전자가 사실일 텐데도 나는 조폭 포전을 사실이라고 기억할 때가 더 많다. 아마도 평범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보다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전개가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영웅적 이미지와 훨씬 어울리기 때문이리라. 제1지망을 놓친 데서 시작된 아버지의 컴플렉스는 알게 모르게 내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했던 터라 괜찮았는데 문제는 중학교에 간 다음이었다. 수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도통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재미가 없어서 아예 공부를 안 한 과목도 있었다. 나는 자연히 학업에 흥미를 잃었고 성적도 조금씩 떨어졌다. 고등학교 연합고사가 코앞인데도 여전히 동아리 활동에만 몰두하고 있던 나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다. 타이난 제1고등학교도 음악과는 여학생을 받는 모양이더구나. 거기 시험을 한번 볼 테냐? 갑작스럽다 못해 황당한 제안에 나는 두려움마저 느꼈다. 오로지 명문고에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딸을 남고에 보낼 궁리를 하다니. 만약 내가 좋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면 나보다 아버지가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그 뒤에 닥칠 일이 끔찍하게만 여겨졌다. 지금 생각하면 죄송하나 그때는 그랬다. 청소년이었던 나의 이해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내 앞가림을 하느라 자충우돌할 때 아버지는 직장에서 고군분투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한창 잘 나갈 때 나는 석사 학위를 따고 박사 과정에 합격했다. 아버지가 커리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 역시 꽤 오래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퇴직하고 갑자기 가르치는 일에 뛰어들었을 때 나도 타이베이로 돌아와 교편을 잡았다. 우리의 인생은 무의식적으로 같은 굴곡의 평행선을 그렸고 나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며 달렸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를 아버지가 알아줬으면 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비칠 때마다 아버지는 늘 같은 말로 내 말문을 막았다. 최소한 교수가 될 때까지는 버텨야지. 그리고 따스한 위로 대신 교수 임용 정보를 잔뜩 모아다가 내게 안겼다. 우리가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한두 마디를 나눌 때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나를 화나게 했다. 물론 아버지가 내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힘내라는 것이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가끔은 힘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가끔은 힘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오히려 진짜 힘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때의 부모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낯설고 먼 우리. 상처 주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다. 일본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고 말했다. 어쩌면 나 역시 무의식 중에 부모를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이는 비단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부모에게 실망한 눈길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실망한 눈길 속에서 충분하지 못한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 내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으란 법은 없다 했던가. 성장 과정에서의 이러한 경험 덕에 나는 상담학 개론의 구절을 처음부터 전부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순탄치 않았던 부모와의 관계 덕분에 오히려 꽤 괜찮은 상담 심리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부모와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심리 상담은 나를 계속해서 살게 하는 힘, 나의 구원이 되었다. 현재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은퇴 생활을 즐기나 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중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그랬다. 여태껏 아버지가 나를 대한 방식은 사실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모든 남자가 그러하듯 나의 아버지도 퇴직 이후 늙어가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는 삶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제 자식의 도움과 동행이 필요한 때가 됐건만 아버지도 나도 서로에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익숙해져 버린 어색함과 낯섦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를 찌르고 상처 입히고 있었다. 유명한 고슴도치 이야기가 떠올랐다. 춥고 매서운 겨울, 사랑하는 고슴도치 한 쌍이 가까이에 붙어 온기를 나누려 한다. 하지만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프기에 적당한 거리를 찾아 물러섰다 다시 다가서기를 반복한다. 그러다 마침내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찾았고 고슴도치들은 비로소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와 우리의 부모도 서로 적당한 자리와 거리를 찾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다. 상대의 사랑을 지나치게 갈망한 나머지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 입히고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다. 내 감정과의 대화. 내 평생 절대 당신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른이 된 나는 갈수록 당신을 닮아간다. 신은 내게 왜 이리도 가혹한지, 나는 나를 왜 이렇게 대할까? 당신은 나를 왜 또 그렇게 대했을까? 신은 말한다. 내가 당신을 닮도록 허락한 것은 나를 당신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랐던 방식대로 내가 그를 대하기 전까지는 그제야 알았다. 나는 정말로 당신과 달라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과 나 사이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복제 효과. 당연히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믿다.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픈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고 그저 가혹하게만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들의 자녀가 된 양 견디기 힘들 때가 많다. 그날도 그랬다. 그날 나는 태풍이 몰아치는 험악한 날씨를 뚫고 학교로 뛰어갔다.
딸이 남자와 잤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부모가 딸의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며 몽둥이를 들고 학교에 난입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들이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전 가까스로 끼어들어 몽둥이를 붙들 수 있었다. 부모의 얼굴에는 태풍보다 격렬한 광기가 일렁였고 그들의 딸인 여학생은 내 뒤에 숨어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여학생을 보호하며 최대한 엄격한 목소리로 부모를 나무랐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 자식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며 말렸다. 한참 대화를 나눈 후 부모는 돌아갔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그들의 뒷모습이 내 시선을 붙들었다. 부부는 서로에게 기대어 터덜터덜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다. 부인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비틀거렸고 남편은 체념한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인을 토닥였다. 비록 들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저 아이도 이제 다 컸으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거기에는 오랫동안 애써 지켜온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마에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옷전이 찍혀버린 사람의 애처로움이 있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수한 시절에 대한 안타까움마저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내 뒤에 숨어있던 여학생을 나도 모르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과 같았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함부로 모욕하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됐다. 내가 그들 사이에 개입한 것은 분명 옳은 선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늙어버린 듯한 부모의 뒷모습이 왜 이토록 마음에 걸리는 것일까?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그렇다. 그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는 중이었다. 그들 역시 이제 겨우 비틀거리며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에 불과했다. 사랑 앞에서는 부모도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는 아이와 같다. 예전에 부모와 화해약이라는 책에 사랑과 무능이라는 심리현상을 다룬 적이 있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정말 많다. 또 어떤 부모는 늘 가혹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한다. 자기 자식인데도 좀처럼 신뢰를 주지 않고 늘 불안에 떨게 만드는 부모도 부지기수다. 이들은 자기 자녀를 대체 왜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대개는 이 방법밖에 몰라서다. 이런 방식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이 엇나갈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이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정작 자녀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냥 이들 탓만 할 수도 없다. 이들 역시 자신의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다. 이해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줄 모르는 어른으로 자란다.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기를 바랄 수 없는 일 아닌가. 나는 이를 사랑하지만 무능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15년 넘게 상담을 해오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사랑하지만 무능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을 수도 없이 만났다. 이들은 부모에게 이해를 받지도 구하지도 않고 성장했으며 이제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기른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려 한다. 또한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이들의 자녀에게 그런 방식이 틀렸다고 가르친다. 이들에게도 그런 사랑은 틀린 것이라 선언하고 어떤 방식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인지를 가르치려 애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능력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직접 몸으로 겪어야만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사회가 사랑하지만 무능한 상태에 있는 어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낀다.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를 이해해보려 노력하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무능함도 역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면 실은 우리 부모가 사랑이라는 과업에서만큼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배우는 중임을 깨닫게 된다. 사과는 나를 위한 것, 상대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랑하지만 무능한 상태는 어떻게 대물림될까? 이해를 돕기 위해 어느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이 아빠는 어린 시절을 상당히 불행하게 보냈다. 일찍이 부모가 이혼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오직 그가 성공하기만을 바랐던 아버지는 그를 엄격하다 못해 가혹하게 길렀다. 특히 성적에 집착해서 퇴근한 뒤에는 늘 그의 곁을 지키고 앉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감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그는 산수 시간에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배웠다. 9더하기3처럼 결과가 2자릿수로 나오는 덧셈이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날카롭게 지켜보는 와중에 숙제를 할 때는 어째서인지 자꾸 틀렸다. 처음 몇 번은 반복해서 가르쳐주던 아버지도 그가 1시간이 넘도록 문제를 풀지 못하자 결국 벌컥 화를 내며 그의 연필과 공책을 집어던졌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손 가는 대로 그를 마구 팼다. 이런 바보 같은 놈, 너 돼지 새끼야? 대체 누굴 닮아 멍청해?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를 극심히 두려워하게 됐고 안 그래도 냉랭하던 부자 사이가 더욱 멀어졌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는 그날 일을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은 성인이 된 후 증오로 바뀌었다. 그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아들은 바로 그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배웠다. 주말에 아들의 공부를 봐주던 그는 아들이 그 관문에 들어섰음을 알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뱃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스멀스멀 밀려왔다. 그는 몰래 심호흡을 하며 아들이 잘하든 못하든 절대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듯 화내지 말자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째깍째깍 시간이 계속 흐르고 아들은 문제 앞에서 쩔쩔맸다. 그는 점차 초조해졌다. 아들이 같은 문제를 또 틀리자 저도 모르게 욱하고 화가 치밀었다. 이성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감정이 먼저 튀어나갔다.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이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너 돼지야? 이런 것도 못해? 왜 이렇게 멍청하냐? 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그는 아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속으로 절망했다. 아냐, 이건 내가 아니야. 난 이런 사람 아니라고. 그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내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짐작컨대 화가 폭발했던 그 순간 그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무턱대고 모방하지 않고 먼저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다. 그러나 사랑하지만 무능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대부분 무의식 깊숙한 곳에 이런 종류의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괴물처럼 숨어 있다. 이 괴물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 이들이 자기 부모의 행동을
저도 모르게 고스란히 복제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지만 무능한 제가 내게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무엇보다도 사랑하지만 무능한 순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이 닥쳤을 때 그저 죄책감에 빠져 있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최적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즉시 부모가 내게 보였던 것과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부모를 대신해 어린 시절의 나에게 사과하다. 많은 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한다. 특히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화를 냈다가 후회하는 부모가 많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감정을 쏟아붓기도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괴감 때문이든 미안함 때문이든 부정적 감정을 쏟아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을 다물어버리는 경우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일을 외면하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옳은 대처법이 아니다. 원 가족의 상황이 복제되어 나타났을 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외면하면 원 가족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후회와 괴로움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 가족이 했던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 아이에게 화를 터뜨리고 모진 말을 쏟아내며 그는 엄청난 죄책감과 분노, 짜증에 휩싸였다. 그러나 겁먹은 아이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자신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두려움이 떠올랐다. 그는 일단 아내에게 아들을 맡기고 욕실로 가서 찬물 세수를 하며 흥분을 가라앉혔다. 자신의 마음속 재발한 상처도 더불어 도닥였다. 그리고 곧장 아들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렇다. 이 아빠는 자신의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보면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 시절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시절에 자신에게 사과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아이에게 사죄해야 할 때 우리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를 사랑했지만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사랑인지 알지 못했던 부모 대신 어린 나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다. 아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사과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 그의 아들은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금세 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에게 상처 준 방식을 강박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내 감정과의 대화. 다들 내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 하지만 당신의 그 말, 그 행동에 도무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네. 부럽기도 하고 싫기도 한 감정들. 내 마음속에 떨어진 단 한 방울도 헛두루 무시할 수 없는 감정들. 신경 쓰는 내가 싫고 생각만은 내가 싫지만 그렇지 않은 척도 할 수가 없어. 가까이 다가가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어떤 부분이 바로 나 자신을 깨달았지. 눈은 한 폭의 거울. 당신을 보면서 당신에게 나의 일부분이 있음을 보았어. 미움받은 나, 사랑받은 나, 내게 잊힌 나,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보지 못했을 나.
당신 안에 나를 보게 된 후에는 당신을 부러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되었어.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거울, 나는 당신의 거울이니까. 미러링 효과.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다. 어느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은 나와 남편 둘 다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댁에서 아이를 보는 중이었다.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일이 끝난 나는 백화점부터 들렀다. 아이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였다. 물건을 한아름 들고 한창 계산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너 대체 언제 올 거냐? 그때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시간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부모님과 아이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아버지의 책망하는 말투를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저절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갔다. 애한테 필요한 것 좀 사려고 백화점 먼저 왔어요. 금방 갈게요. 아버지, 전 여태 밥도 못 먹었다고요. 아버지는 아랑곳 없이 잔소리를 이어갔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험악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크게 싸울 것이 뻔했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다. 백화점 안을 가득 채운 캐럴 소리가 시끄럽게 귓전을 때렸다. 나는 남편을 재촉해 백화점을 나와 서둘러 아이를 데리러 갔다. 부모님의 집으로 가는 내내 나는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왜 우리 부녀는 이런 식의 대화밖에 하지 못하는 걸까? 그 순간 예전에 있었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상대의 특정한 말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 나는 그날도 부모님 집에 아이를 맡겼다.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평소 같으면 아이를 차에 태우자마자 집으로 들어갔을 아버지가 어쩐 일로 운전석 창문을 톡톡 두드렸다. 그날따라 잔뜩 피곤했던 나는 어쩐지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느릿느릿 창문을 내리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다짜고짜 큰 소리를 냈다. 내 딸은 너같이 만들지 마라.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아침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아이를 혼냈었다. 나는 아버지가 그 일을 두고 한 말이라 짐작했지만 막상 그 순간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런 말을 듣자 속에서 열불이 났다. 나같이 만들지 말라니 대체 무슨 뜻이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문을 올렸다. 아버지를 도대체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그 한마디는 한순간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다. 아버지의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해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였다. 사실 그날 아버지는 나를 탓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었다. 아마 정말로 하려던 말은 조금 달랐으리라. 딸아, 너와 내 딸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처럼 만들지 마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다만 평소 아버지 성격상 자세히 차분하게 말하지 못하는 탓에 결과적으로 질책하는 듯한 말이 나온 게 아닐까. 만약 이후에 내가 수많은 굴곡과 괴로움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말의 숨은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날의 기억을 여전히 상처로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도무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빼닮은 부녀. 평소 같았으면 부모님 집에 도착할 때까지 화를 사귀지 못해 씩씩댔을 터였다. 그러나 예전 일이 떠오르자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한 편이다. 가끔은 생각이 앞서는 탓에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불쑥하거나 전후 맥락은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툭 던지기 일수다. 그런 아버지의 성급한 표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긴장됐다. 아버지가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도통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어느새 가족과 주위 친구들과 소통할 때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참으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한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도 고스란히 있었다. 아버지의 어떤 점이 너무나 싫었던 것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정서적 미러링 효과라고 한다. 누군가를 그저 싫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처는 원래부터 있었고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타인의 특정한 말이나 행동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자 좀 전에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지 말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만연한 저녁에 길거리를 지나 부모님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욱 초조해졌다. 대체 어떤 얼굴로 아버지를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활짝 웃자니 좀 전의 통화로 기분이 상한 아버지가 무시하고 외면할까봐 걱정됐다. 그렇다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대하자니 본심을 숨기고 자존심만 세우는 것 같아 싫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다. 나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렸다. 차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대문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어색한 미소를 짓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한없이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구도 좀 전에 나눴던 불쾌한 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과연 나다웠고 아버지다웠다. 우리는 도무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빼닮은 부녀였다. 소통에는 똑같이 젬병이었고 똑같이 무능력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상대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중이었다. 설령 전형적인 다정한 부녀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 부녀는 이미 나름 가장 좋은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어떤 사람의 행동에서 강한 정서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가장 싫어하거나 혹은 잊고 싶은 자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